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차 순경 경찰시험 한국사 문제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사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각설하고요. 총평은 제가 제 카페에도 올렸고요. 또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급이 또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짧게 언급을 하자면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선사시대 문제 하나, 그리고 고대 5개, 고려 4개, 조선 4개, 그리고 나머지 근현대사가 6개 가운데 개항기가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서 무장투쟁 하나, 현대사 하나, 그래서 고르게 출제가 된 경향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문장들이 새로운 문장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그 개념이긴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문장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문장들을 응용해서 말 그대로 뉴 센텐스죠. 개념은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까다로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계셨을 텐데, 첫 번째는 문제 괜찮은데 풀만하다 이런 분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을 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이해가 조금 딸렸지만 어떤 암기로 커버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좀 난해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순서 문제를 낸 게 4개 정도 됐는데 순서 문제 형태는 보이지 않았지만, 즉 순서와 같진 않았지만 사실상 순서 문제였던 게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8문제 정도가 순서별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 보기 배열을 그냥 그 문장 자체를 막 엉망진창으로 배열을 한 게 아니라 그냥 4개 중에 하나만 2개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그냥 이렇게 소거할 수 있었던, 그래서 뭐 디귿이 맨 앞일 수밖에 없고 니은이 맨 뒤인 것만 알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장 자체는 어려웠고 순서별 문제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정답을 고르기는 좀 쉬웠던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바로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합 유형인데요. 구신청을 좀 자연스럽게 냈어요. 1. 중기 구석기. 자, 구석기는 3시기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 중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중기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 그죠? 꽝 이렇게 던져가지고 나오는 작은 파편 조각들을 골라서 이렇게 필요한 도구에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냥용 도구에 적합하겠는데, 뭐 이건 조리용 도구에 적합하겠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O입니다. 두 번째, 2번 신석기 시대에는 고산리, 양양 오산리, 신석기 유적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책이나 환호가 발견되느냐의 여부인데 그렇지 않죠. 목책이나 환호는 방어시설이에요. 방어시설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은 칼, 즉 칼이 만들어진 비파형 동검시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건 청동기 시대라고 봐야겠고요. 3번 신석기 시대 백두산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흑요석, 이건 제가 앞에서 모의고사에서 다뤄드렸죠. 그래서 흑요석 문제가 백두산 또 일본에서 온 것 구분하는 방법, 부산 동삼동 유적과 또 저기 양양 같은 지역에서 이미 흑요석이 있었다는 거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5입니다. 다음 4번은 청동기 시대에는 폐총이 있긴 있는데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대부분 맞는 거예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지니까요. 5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미출친 국가에서 이 전쟁 이후에 벌어진 사실로 적절한 것. 영락 6년이 나왔으니까 광개토 왕의 연호지요. 그리고 백잔을 토벌했다. 그래서 백잔 하면 백제를 낮춰 부르는 말인데, 그래서 백제에 있었던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좀 참신하면서도 좋은 문제죠. 광개토왕 이 백제 정벌 이후에 백제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개토왕 이전의 백제 왕들과 광개토왕 이후의 백제 왕들을 구분하면 되는 거죠. 1.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전사하게 하였다. 이건 근초구왕이고, 고국 원왕은 광개토왕의 할아버지쯤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 이전이 되겠죠. 2.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래가 된 것. 이건 침유왕 때인데 근초구왕 다음 침유왕이에요. 아직 광개토왕까지는 못 가고요. 그다음에 3.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여 신라의 눌지왕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나아제 동맹인데 이건 광개토왕 다음 왕인 장수왕의 남하 정책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박사 고흥 서기 편차는 근초구왕 1번과 같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미출친 신라왕의 재위기간 중 축조된 비석은. 자,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좀 맞췄던 문제인데 그 단양 적성비가 정답이죠. 왜냐하면 대가야를 정벌한 신라의 왕은 진흥왕이니까 진흥왕 때의 비석 드부츠흐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드가 바로 단양 적성비였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어느 역사서의 일부분인데 미추친 인물의 왕의 재위기간. 이런 문제가 조금 새로운 형태의 문제죠. 사료도 좀 참신했고 이것도 사실 모의고사에서 제가 적중시킨 문제입니다. 자, 갈문왕제도 폐지. 자,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잘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문왕제도는 무열왕 때 폐지가 되는데 그 무열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정석대로 푼다면요. 신의 나라가 대국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대국은 중국을 말하고 당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했더니 백제가 너무 강성해서 침략을 일삼았습니다. 그럼 백제와 싸우기 위해 대국을 섬기게 됩니다. 또 군사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로와 수로를 거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당 연합군 결성이죠. 그래서 당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황제가 태종이죠. 그것 동글뱅이 치면 되죠. 태종 하면 그 태종을 따라서 똑같이 왕 이 시호를 정했어요.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비정상적인 야매, 소위 이른바 야매 방법이죠. 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태종 무열왕이다 이렇게 찾아서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열왕제도, 무열왕의 업적은 갈문왕제도 폐지와 상대등 권한 약화. 정답 1번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였지만 제 모의고사에서 좀 적중시켰던 문제입니다. 2번 비단과 염종. 자, 비담의 난 하면 선덕여왕. 3번 독자적인 연호를 폐지하고 당나라의 이 고종의 연호하면 영휘율령이니까 태화라는 연호를 폐지하고 영휘율령을 사용한 진덕여왕. 다음 4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 선덕여왕. 유명한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존에 출제됐던 지문과 그다음에 출제자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낸 지문들과 기존에 안 나왔던 문제 섞어서 출제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번 문제가 좀 신유형의 문제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냈던 문제입니다. 5번 고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무덤 형태 무덤인데요. 나올 게 나왔죠. 자, 1.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다. 예. 그러다가 돌을 그냥 막 쌓았으나 점차 기단을 만들어서 피라미드 형태로 바꿔간다. 그렇습니다. 장군총이 대표적이죠. 2.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초기에는 풍속화, 즉 생활상을 표현한 그림. 그러다가 점차 추상화되었다. 속상한 거예요, 그죠? 풍속화에서 추상화해서 틀리면 속상하다라고 해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속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3번 무령왕릉과 송산이 6호부는 벽돌무덤이다. 예, 전축분. O입니다. 다음에 4.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 아니죠. 왜냐하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만의 고유한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종류는 맞습니다. 정답 4번이죠. 6번 한국 고대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 통합 유형 문제인데요. 1번 삼국시대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존재했다.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했던 분이세요. 이 출제위원이. 또 뒤에 또 나오는데 사실상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왕토사상이라는 단어 때문인데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문제였어요. 사실 이 문제가 출제되기 이전에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제 카페에 질문했던 문제였는데 왕토사상은 왕의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일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있어요. 왜냐하면 왕토는 사상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모든 땅이 다 왕의 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은 자기 땅을 자기가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경작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5입니다. 아주 이런 문제는 잘 안 냈던 문제인데 잘 냈어요. 그다음에 2번 통일신라에는 녹비법, 퇴비법 등의 시비법이 발달하고. 쟁점이죠. 자, 이것은 고려시대로 본다라고 했어요. 제 강의 시간에요. 이거는 연세대학교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신 김용섭 교수가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시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학설을 주장했지만 아니다. 우리 국사교과서에서는 고려시대 이후부터라고 본다라고 해서 주의하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통일신라가 아니라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3. 삼국시대에는 점차 수공업자를 관청에 배정을 해서 물건을 생산했고요. 4번 삼국통일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주에 서시와 남시가 추가로 설치가 되었죠.
효소왕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 7번 갑니다.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건 고려시대 그 순서별 문제, 즉 후삼국의 순서별 문제죠. 그래서 제가 후삼국 나오면 크게 3등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900년, 그다음 918년, 그리고 936년 이렇게 해서 후백제가 건국된 900년. 그래서 제가 900 이랬죠. 그래서 후백이니까 후백제는 900년에 건국이 되었고 918년에 에이, 씨발 내가 고려나 왕이다 해야 되겠다 이랬죠. 에이, 씨발 내가 고려 왕이나 돼야 되겠다 해서 고려 건국. 그리고 936년에 통일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드린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18년이기 때문입니다. 딱 그 가운데에서 여기 들어갈 부분, 요게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내는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 요것도 역시 적중 문제인데 공, 고, 운, 띄고 일 이렇게 오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견훤과 경순왕이 망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 공산 전투가 좀 중요하다.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3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년 이렇게 해서 927년, 930년, 934년 이렇게 해서 연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문제 사실 좀 어려웠다면 이렇게 되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 기역번에 경혜왕이 죽은 사건과 그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가 패배한 거 이거 같은 연도거든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같은 해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냈으면 인과관계로 만약 기역이 먼저냐 리을이 먼저냐 이렇게 냈으면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였을 텐데 이번 출제된 게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문장 자체의 순서별이 어려운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보기에선 쉽게 그냥 아예 출제자가 그냥 그걸 결정해 줬어요. 이게 먼저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그런 문제를 낸 거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이걸 판단하라. 기역이 먼저냐 리을이 먼저냐 판단하라고 문제를 냈다면 어려웠을 텐데 이거를 보기에서 그냥 판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즉 그거와 상관이 없는 니은과 디귿 가운데에서 뭐가 먼저니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그냥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즉 니은이 맨 뒤로 가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이런 스타일의 유형이 또 9번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전혀 보기를 고를 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이런 이 특징, 이런 까닭이 있습니다. 기역과 리을이 어렵지만 실제로 보기에서는 그것을 판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후백제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킨 게 이 견훤이 망명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93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를 정했다. 왕권이 국호를 고려로 정했다. 이것은 918년이니까 즉 이게 이제 디귿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맨 뒤로 가야 되니까 디귿이 맨 앞에 있고 니은이 맨 뒤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보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4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디귿과 니은만 알았으면 찾을 수 있었던 문제고 기역과 리을을 판단을 하진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기역과 리을을 만약에 물어봤으면 되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였던 거예요. 8번 문제입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시과 제도인데요. 패턴의 문제죠. 1. 목종 때 개정전시과. 5. 일단 왕을 먼저 봐요. 왕을 먼저 보고 이게 무슨 전시과인지를 보면 제가 개정전시과 어떻게 외우라 했죠? 개정전시과는 목종 때다 이랬죠. 그래서 개목걸이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그 다음에 시정전시과는 이 앞이죠. 시정전시과. 그럼 성시경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다 이렇게. 성시경, 개목걸이, 김경문 감독 이랬죠. 김경문 감독 이렇게. 그래서 순서 배열하면 이렇게 되면 성시경, 개목걸이, 김경문 감독. 그래서 역, 시, 개경 순서로 했어요. 역, 시, 개경. 고려시대의 토지도는 역시 개경이야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목종 때 개정전시관 맞죠? 그 다음 인품이 배제되고 관품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품, 관품 가운데에서 인품이 없어지고 관품만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시정전시과 때 인품과 관품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입니다. 2번 성종 때 시정전시과가 실시되어. 이게 틀린 거죠. 시정전시과는 성종 때가 아니라 성시경, 그죠? 경종 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정답 2번. 의외로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관품, 인품 동시에 고려했죠. 다음 3번 태조 때 역분전,
역시 개경할 때 이거 태조 때 역분전. 4. 문종 때 경정전식과 그죠? 문종 때 경정전식과 해서 현직에게만 과전을 지급하였다. 아주 정상적인 형태의 그냥 평범한 형태의 난이도 문제였어요. 8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9번인데 자, 이것도 욕먹을 만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어려운 순서별 문제는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7번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 팔만대장경이 완성됩니다. 자, 팔만대장경 완성. 요거는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게 1236년에 만들었어요. 1236년은 몽골의 3차 침략 때 일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건 1251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그러면 기억이죠. 요거는 3차 침략 때인 1236년에 처음 조판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완성된 시점은 4차와 5차 침략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125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251년 팔만대장경 완성입니다. 그래서 3차, 4차, 5차에서 만들어진 게 3차 시작이지만 완성된 건 4와 5 사이의 일이었어요. 그 다음 니은 삼국유사 편찬. 이건 고려 충렬왕 때니까 대모항전 다음으로 봐야죠. 1281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향약 구국방. 요거 대모항전기. 황룡사 구충목탑 소실. 요것도 대모항전기.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 모두 대모항전기인데 삼국유사만 충렬왕 때니까 이 삼국유사를 맨 뒤로 보내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니은이 맨 뒤인데 니은이 맨 뒤에 있는 게 보기 4개 가운데 3번, 4번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3번, 4번 가운데 디귿, 리을, 기역이냐 리을, 기역, 디귿이냐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디귿이 먼저냐 리을이 먼저냐만 알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귿번을 볼까요? 향약 구국방. 이게 1236년입니다. 향약 구국방 하면 3차 침략 때의 일이에요. 똑같은 연도입니다. 1236년. 이거는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황룡사 구층목탑이 소실된 것도 사실 3차 침략 때예요. 황룡사 구층목탑이 소실된 게 3차 침략인데 요게 1238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3차 침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3차 침략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순서별 문제를 냈으면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향약 국방이 먼저인지 구층목탑 소실이 먼저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디귿과 리을 가운데에서 디귿이 먼저니 리을이 먼저냐가 아니라 디귿이 먼저인지 기역이 먼저인지만 알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완성은 이게 이제 조판 시작이니까 완성은 당연히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풀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팔만대장경 완성은 3차 이후라는 것만 알면은 3차 침략 때 있었던 일들 향약 구국방이 먼저인지 구층목탑이 먼저인지가 필요가 없었던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디귿이 맨 앞이고 니은이 맨 뒤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풀었다면은 향약 구국방이 36년, 황룡사 구층목탑이 38년이니까 이게 먼저고 구층목탑 소실이 그 다음이라는 거기 때문에 디귿 다음 리을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기역이 돼야 되고 니은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이게 바로 7번과 9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은 좀 어려워 보였지만 보기를 그 정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일이 있었던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은 자 박유 나왔네요. 자 제가 박유 그러면은 뭔가 욕 같다 그랬죠. 뭐가 욕을 먹은 사람 같다. 그 이유는 충렬왕 때 많은 부인을 두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박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부녀자들이 손가락을 들었다. 그래서 막 욕했다 해서 박유를 했는데 이게 충렬왕 때 이유를 찾는 충렬왕 때를 찾는 문제인데 이게 그 시대를 찾는 거니까 그냥 고려 시대를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런데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라고 나왔어요. 요거다 밑줄 쳐야죠.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그 석등이에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냈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법주사 쌍사자 석등 이렇게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이렇게 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바로 1번입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라서 지금 고려 시대인지 통일신라 시대인지를 그 자꾸 요구하는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문제들이 지금 또 나왔었죠. 아까 방금 공부한 6번 문제
고려 시대의 비료냐 통일신라 시대의 비료냐 이거 찾는 문제인 것처럼 10번도 고려 시대냐 통일신라 시대냐 찾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다포 양식, 원간섭기 이후의 건물 양식이고 3. 상감 기법이 개발되었지만 이건 무신정권기 때를 전후한 시기죠. 원간섭기 이후에는 퇴조하였다. 대신 분청사기가 유행하게 되고요. 또 원간섭기 시기에는 권문세족들의 그 현세 구복적 요구에 따라서 관음보살도 등 뭐 지장보살도, 아미타불도와 같은 여러 불화 등이 만들어졌다. 요거는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냈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문제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11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린 문제인데요. 기역과 니은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순서별 문제인 거죠. 사실은. 기역. 신찬팔도 지리지. 자, 신찬팔도 지리지가 나오면, 자, 제가 신찬이란 말이 나오면은 요거는 신찬 경제 소격정과 함께 신찬자가 나오면 세종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동국지도하면 요게 조선 전기에도 하나 있고 조선 후기에도 하나 있는데 이게 전기를 대표하는 지도니까 양성지 정척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실측지도, 동국지도 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동국지도는 전기에는 세조 때고 후기에는 영조 때에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있는데 이건 전기라고 단서를 줬으니까 전기로 봐야겠네요. 그럼 세종과 세조 사이를 찾으라니까 문종과 단종 이 두 사람밖에 없네요. 그럼 그걸 찾는 문제죠. 그래서 1번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을 간행했다. 동국통감은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지만 간행된 건 성종이기 때문에 세조 다음의 왕이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2번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정리한 고려사 저료를 편찬하였다. 고려사 저료는 문종 때에 완성된 것으로 분명히 잘 쓰여 있죠. 한 100점 노트 같은 데 잘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역대 전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동국병감. 동국병감도 문종 때에 완성된 전쟁사 관련된 역사책이라 했어요. 또 향약 집성방이라고 나오죠. 이건 세종 때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되겠구나. 같은 세종 때지만 신찬 팔도 지리지와 향약 집성방이 같은 세종 때에 뭐가 먼저냐 하면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건 세종 때니까 이때쯤 되겠지 이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호적 문제인데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들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능 형태에다가 고시 문제를 결합한 형태의 문제인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자, 수능 형태라고 하는 이유는 재정의 토대가 되는 수치 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적을 작성하였다니까 세금 확보. 뭔가 세금을 부과하게 한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단서를 주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전세도 부과하고 공납도 부과하고 역도 부과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역에다가 동글뱅이를 좀 치시면 호적을 부과한 이유는 역을 부과하게 한 목적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십시오. 기억. 호적은 3년에 한 번인가? 예. 양안은 20년마다 한 번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 호적은 3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호주에 신고를 받아 작성하였다. 예. 뭐 호주는 뭐 아버지를 말했겠죠. 그러니까 호주가 이렇게 관청에 가서 신고를 했다는 거가 됩니다. 두 번째, 니은. 호적에는 관료였던 양반은 현직 공무원이었던 양반들은 자기의 관직과 품기를 기록했고 슬래시 치고 관직에 몸담지 않았던 양반은 이건 신분적 개념의 양반이 되겠죠. 그런 양반은 유학이라고 기록하였다. 그 유학은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니까 이거는 공부 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현직 관료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여기까지를 유학이라고 불러요. 유학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예전에 TV 다큐멘터리 뭐 역사 스페셜 이런 데에서 이 유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줬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영남 만인소에 보면 그 10,000명의 상소를 올리잖아요. 그럼 10,000명의 상소를 올렸으면 거기에 그 소두라고 있어요. 소두는 상소를 작성한 책임자인데 그 소두 이외에 이만손이라는 사람 이외에 10,000명 중에 대부분이
유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남 지역, 경상도 지역의 양반들은 대부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냥 양반입니다를 유학이라고 신분을 소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낸 문제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이런 거 그랬나? 이러죠. O입니다. 그다음 호적에는 주소, 이게 이제 호의 소재지라는 건 주소겠죠. 그다음에 호주의 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이름, 또 처의 연령, 처와 이 나이까지 다 조사가 돼 있고 그 나이를 조사하는 이유는 이제 역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나이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본관,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옷이다, 저는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본관이 되겠고요. 사조 등을 적었다. 사조 그러면 보단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조상님들 가운데 양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을 5입니다. 그다음에 리을 호적의 평민은 보병이나 기병 등 군역을 기록하였다. 왜냐하면 역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니까 그 평민들은 군역이 부과되죠. 또 노비는 이름을 기록하였다는데 이건 고려시대부터 이미 호적에는 노비들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사실 그 지난번 카페 시험 보기 한 2주일쯤 전인가요? 그때 노비들이 호적에서 제외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뭐 화척, 양수척, 제인 등은 호적에서 제외되는데 노비는 호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질문하신 학생은 맞췄겠죠. 그래서 노비들은 호적에 기재가 되는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화척이나 제인 등과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은 호적에 분명히 등재가 되어 있었고 같은 천민이라고 하더라도 화척이나 제인 등은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노비는 분명히 호적에 등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건 다 맞는 그런 지문으로 낸 거예요.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알면 별거 없는데 처음 봤으니까 당황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13번인데 이거는 이제 뭐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것도 저도 사실 이게 누구 건지 처음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잘 안 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이렇게 알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쓴 사람, 이 시조를 쓴 사람을 찾으라는 문제는 좀 과한 겁니다. 이거는 좀 출제위원이 좀 이거는 출제를 할 때 좀 너무 좀 나쁜 의도죠. 이거 틀려버려 이렇게 해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우가인데 그 오우가라는 건 5명의 친구 뭐 이런 거죠. 오우, 5 friends 이런 뜻인데 수석, 송죽, 월 이렇게 해요. 수석, 송죽, 월. 수 하면 물, 석 하면 바위, 송 하면 소나무, 죽 하면 대나무, 달 하면 월이죠. 이런 게 친구다. 이런 얘기는 나 친구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1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이 강의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한 강의예요.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는 문제들이 좀 이렇게 나온 경향이 있어서 제가 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기본 수업할 때 제가 이거 뭐 집어넣기도 했었어요. 뭐 이건 친구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어요. 내 친구가 벗이 몇 친구가 하니 뭐 수석 송주거리다 어데 이러면서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뭐하리 이러는 얘기. 이 얘기는 친구가 없고 유배 중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유배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5개의 친구만 있어도 난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 이런 거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권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에 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유배 중에 쓴 시고 이게 인조 때 일인데 1642년 윤선도가 유배 중에서 쓴 시로 봐요. 유배 중 아니면은 은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쓴 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면은 1, 2, 3, 4 가운데 그냥 보기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붕당을 찾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붕당을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붕당을 판단하고 같은 붕당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2개가 답일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찾는 문제인데 1번 보십시오. 예송에서 왕의 예는 일반 사대부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배웠죠. 다르다. 왕의 예와 사대부의 예가 다르다는 건 왕권 강화거든요. 이건 남인이에요. 그죠? 두 번째, 효종비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인 자의대비는 대공복. 대공복 어렵죠 말이. 대공복이 9개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3년, 1년, 9달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3년을
참최라고 하고 1년을 기년이라고 하고 9개월을 대공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는 짧게 입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짧게 입으라는 건 9개월 입으라는 건 서인들이죠. 서인을 말하는 거예요. 3. 자신들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식을 높이고 이연적과 이황을 폄하하였다. 이거 회퇴 변척소, 회제 이연적 퇴계 이황을 깐 거예요. 그럼 이건 정인홍이거든요. 그럼 북인이란 말이에요. 북인. 그 다음에 4번 경종이 즉위하자 그가 병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복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할 것을 요구한 건 연인군 세제 책봉을 요구한 노론들입니다. 노론이니까 서인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2번과 4번은 같은 계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서인이고 노론이니까 이건 아니겠지 이렇게 보는 거고 3번은 북인이고 그럼 1번은 남인인데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윤선도는 남인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윤선도인 거를 혹시나 알았다면 남인들은 허허 윤윤이 많아요. 허목, 허적, 윤선도 이렇게 해서 허허 윤윤, 윤휴까지 윤휴, 뭐 윤선도 허적, 허목 이런 허씨, 윤씨, 윤씨가 남인인 거를 알았으면 찾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찾기도 좀 어려웠던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 찍으라 이런 문제였던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이런 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맞았어도 그냥 찍어서 맞은 경우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아마 풀지 못하고 찍어서 맞은 경우가 많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3번 같은 문제도 있다. 하지만 13번 문제 때문에 내가 합격할 점수가 안 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그냥 이런 건 하나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서를 발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이제 사실 사료로 출제가 된 적은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꼭 얘기를 해야 하는 사료예요. 그래서 영조의 완론탕평해서 탕평 교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울 정도예요. 사실은 이거를 뭐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인지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서로 갈라서 서로 역적이니 아니니 충신이 역적이니 하면 서로 내놓고 싸운다. 이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니 관리의 임용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나의 이 탕평 정신을 받들어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탕평 교서인데요. 이게 영조입니다. 뭐 만약에 이런 문제 영조인 거 몰라도 1, 2, 3, 4번을 보면 1번, 2번, 3번은 정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영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 사료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밑에 보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외할 수 있는 세 개가 정조니까 하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찾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15번 문제. 자, 이거는 또 조금 자랑을 해드리면 1894년 동학농민운동 관련 암기법이 있죠. 자, 기억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데 이어 경복궁 점령해서 제가 21놈의 새끼들 이랬죠. 그래서 6월 21일 해서 예이 놈 새끼들 요이 21놈의 새끼들 청일전쟁 넘버 2, 넘버 3끼리의 싸움에서 6월 23일이다. 그래서 94년 6월 21일과 6월 23일이고 공주 우금치 전투 나왔네요. 우금치 하면 자 뭐가 생각나요? 시금치 그죠? 그래서 시금치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시금치 전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와 나 사이니까 이게 가고 이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학으로 치면 이제 1기, 2기, 3기가 여기까지고 요 사이에 이 시금치 전투가 제 4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결국 1기, 2기, 3기는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번 봅니다. 홍계훈, 자, 제가 홍계훈 얘기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 뮤지컬 명성황후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한다 했는데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 선발대가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 농민군에게 패배하였다. 자, 어떻게 외우죠? 고백정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2기에서 그 장성 황룡천 전투입니다. 그래서 2기의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2번 손병희의 북접 농민과 전봉준의 남접이 논산에서 합류한 거. 그 논산에서 합류한 이유는 이 공주로 진격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 4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농민군은 청일 양군에 대한 철병 요구와 함께 패정개혁을 조건으로 관군과 전주화약을 맺고 해산하였다. 이것은 3기에 해당하는데요. 전주화약이 5월 8일이죠.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에서 집에 간다 했고 청나라 군대 그러면 5월 5일 그죠? 왜 어린이날이니까 날아라 새들아 파란 하늘을 해서 그래서 청나라 군대. 5월 6일이 일본군 파병이니까 왜
더하기 1이라 했죠. 그래서 더하기 1. 그래서 일본군 파병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이제 파병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한 건 5월 8일이므로 3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농민군은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김계남, 손화종을 총관령으로, 김덕명, 오시영을 총참모로. 필요 없고 이거요. 예, 밑에 백산이 중요하죠. 백산의 호남 창인 대장소. 백산 경문 요거죠. 그래서 2기 시작이 바로 백산입니다. 그래서 백산을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2기를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 암기하는 방법에서 고백 정장 5월 5일 청나라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5월 5일 청군 파병 5월 6일 더하기 1 일본군 파병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집에 가자 변주 화약 6월 21일 21놈의 새끼들 경복궁 점령 6월 23일 넘버 2 넘버 3끼리 청1 한중1 넘버 2 넘버 3끼리 청일 전쟁 우금치 전투, 시금치 전투, 시금치 하나 더 추가하자면 홍범 14조 12월 12일 암기법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찾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쉽게 찾았을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대처하라고 이런 암기법을 약간 창피하지만 만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 중립국화안이에요. 6일준의 중립국화안인데 요것도 카페에 올라왔던 일주일 전인가? 그때 올라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1885년 11월에 6일준이 중립국화안을 발표한 것인데 정답은 4번이죠. 예, 그래서 6일준과 관련돼서 이것도 사실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 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능검에서 주로 내는 문제입니다. 6일준과 관련돼 가지고 군국기무처의 일원이다. 또 그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조선문전 1885년에 최초의 국어 문법서로서 낸 것이다. 이게 1895년에 대한문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로 내는 문제인데 6.1중 관련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일본에 보면 1882년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우정총국이 설립되자 우정국 총판에 임명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그 조사시찰단 단장은 박정양이고 이때 같이 이제 동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정국은 홍영식의 건의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홍영식에 의해서 우정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홍영식은 보빙사로도 갔다 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우편제도 있죠. 그 우편제도를 보면서 크게 영감받은 바 있어 돌아와 본인의 별장 중에 하나를 내어서 우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갑신정변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에요. 홍영식입니다. 그다음에 2번 1882년에 수신사는 2차 수신사이고요. 이건 김홍집입니다. 김홍집이고 일제강점기에는 일제로부터 후적을 받고 중천 고문에 임명되었다 이러는데 요거는 그 김홍집 수신사로 다녀온 사람은 김홍집이고 김홍집은 또 을미개혁 직후에 아관파천을 단행당하면서 결국 사망했어요.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일제시대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 3번 갑신정변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하였다. 94년에 귀국하여 제2차 김홍집 내각의 법부 대신은 서광범입니다. 그래서 서광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죠, 그죠? 뭐 박정양 또 또 방금 홍영식 방금 공부한 서광범 뭐 이런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문제니까 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물사 중심의 문제인데 이 인물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강의에서 좀 녹아서 강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고 이런 문제도 좀 까다로웠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17번 이거는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인데요. 대한제국 광무개혁은 구본 신참이죠.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 새로운 걸 참작한다는 거. 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죠. 제가 이걸 그 내장원은 국내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탁지부로 바꿔낸 적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원래대로 잘 낸 문제입니다. 탁지부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많이 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그대로 냈고요. 그다음에 3번 보면은 양전사업 실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 지계 발행 이것도 제가 뭐 근현대사 마무리 특강에서 좀 지계 발급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형태고 기존의 지주전후제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 뭐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뭐 적중 문제죠. 4번 재판소 설치는 2차 가보개혁 때 이래요. 그래서 군사 교육 이렇게 요라 했는데 군사제도 사법제도 교육제도 이게 2차 가부개혁 때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1심, 2심 재판소와 계양장 재판소, 순회 재판소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2차 가보개혁 때 일이에요. 다음 18번. 일제의 국권 강탈 조약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1904년 2월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 자, 의정서 할 때 이 의가 들어간 이유는 요 한일 의정서와 연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러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된 배경을 우리는 러일 전쟁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했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3번 조항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3국의 침해, 그러니까 이 제3국이 가리키는 건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포인트가 영토 보존의 위협이 있을 때 일본 제국 정부는 상황에 따라 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한국을 공격하려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즉각 개입한다니까 러일 전쟁의 결과가 의정서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에 따라 그 군약상 필요한 지점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면 완벽하겠죠. 1번은 법령 제정권과 중요 행정상의 처분권이 통감에게 돌아간 거니까 3차 한일 협약, 이른바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2번 보면은 고문을 파견하게 되어 있으니까 1차 한일 협약이죠. 1차. 4번은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니까 2차 한일 협약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도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를 할 수 있겠고요. 19번입니다. 일제시대 무장투쟁 순서배열 문제입니다. 기억. 봉오동 전투를 또 냈어요. 1920년이죠. 1920년. 봉오동 전투, 홍범도, 최진동 안무. 그다음에 니은, 윤봉길이 상하이에서 홍코 의거를 결행한 걸 말합니다. 1932년이죠. 4월. 디귿, 연회주 지역에 한인 집단촌인 신한촌이 건설되고 대한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 1914년 이상설, 이동휘 등의 노력에 의한 것. 그다음에 리을,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조소왕을 말합니다. 조소왕. 조선혁명당은 만주에서 이렇게 이동해온 이청천 혹은 지청천을 말합니다. 의열단은 김원봉이죠. 그래서 여러 단체 인사들이 민족혁명당을 창건하였다. 이건 193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순서별 문제 없이 잘 하셨을 겁니다. 제가 뭐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다음 끝으로 20번. 제가 지난번 특강에서 헌법 특강했죠. 헌법에 입각해서 어떤 법률 총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헌법 개헌 과정이 나왔는데 잘 특강을 한 것 같아요. 뭐 잘했죠. 31조에서 아마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러니까 양원제네? 이거 3차 아닌가?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2차 개헌인 4.4.5입 개헌에서도 양원제라는 형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좀 헷갈렸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3차로 보았으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부칙이 좀 중요한데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제55조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중임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중임 제한 철폐거든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게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1954년이죠. 그럼 54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으라 이런 얘기인데 기억,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1955년 호헌 동지회를 구성했던 민주당 계열과 조봉암 계열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55년 진보당 창당. 그다음 니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에 대하여 6.25 전쟁 휴전협정 체결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6월 달에. 그래서 53년 6월의 일입니다. 디귿,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회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바뀌었다. 간직 중 순서로 외우라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간직 중에서 간선이 직선으로 된 건 발췌고 중임 제한 철폐는 4.4.5입. 그래서 발사 개헌이라고 했는데 그게 간직 중이라 했어요. 그래서 발췌 개헌은 간선에서 직선이고 4.4.5입은 중임 제한 철폐. 이렇게 간직 중, 발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래서 발췌 개헌이 되겠죠. 이 1차 개헌을 말합니다. 52년. 그다음에 리을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된 것은 제3대 정부통령 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56년 선거를 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20년 1차 순경 경찰 시험 문제의 기출 해설 강의를 모두 마무리를 합니다. 앞으로의 공부 방법은 지금 출제되는 경향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는 문제들도 한 절반쯤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쟁점이. 근데 개념은 같은데 이제 출제위원이 어떤 단어에 집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새로운 형태로 자기가 이제 출제위원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재별을 하면서 예를 들어 순서별 문제를 보다 하더라도 이거 분명히 봤고 뭐 디귿도 봤고 리을도 봤는데 뭐가 먼저인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되 뭐 정답 외우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출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출 지문 혹은 문제를 통해서 상황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외운다기보다는 그 기출 문제의 그 이면,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가 어떤 작은 빙산에 있어서의 일각이라면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이죠. 그 수면 밑으로 잠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좀 비유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기출 문제면은 요것만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면 밑에 있는 부분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것만 외우게 되면은 지금 출제되는 게 여기에서 한 50% 정도를 거의 그대로 내는데 지금까지 냈던 문제들이긴 하지만 본 적이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기출 문제의 그 형태, 문제 자체고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개념이나 배경이라던가 하는 스토리 있죠.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게 한 절반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딸딸딸 외워가지고서는 아마 고득점 올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한 70점대에 머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0점을 가까운 점수를 받으려면은 바로 이런 부분까지 좀 더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고, 저는 근데 늘 이렇게 공부하라고 좀 강조드리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워낙 없고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아마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으면 실패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든지 배경 같은 것을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저 같은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강의를 좀 충실하게 들어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도 저는 이제 하반기 시험을 대비해서 늘 했던 대로 이런 배경, 개념,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이걸 문제 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20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해설을 올리겠지만 적중 자료를 이제 만들어 올릴 거예요. 그럼 적중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태신 선생 문제가 이게 요즘 문제와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은 편이구나, 이런 걸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려서 올리는 부분에서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뭐 사기도 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뭐 맞춘 건 맞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거는 맞춘 적이 없습니다, 이건 새 겁니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도움이 되시고 저의 강의와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 직렬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020년 시험이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 이번 시험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좌절 금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보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